예, 안녕하세요. 네. 신약을 쉬는 시간 없이 달려왔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철학을 하게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오늘 또 철학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약간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어, 네, 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굵게, 진짜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게 은혜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떴습니다. 오늘 19세기 철학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개관을 잘 읽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것을 읽어야지만 이게 배경 설명이거든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방향을 가겠고 이제 이 역사가 철학의 역사가 어떻게 방향을 흘러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관을 좀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칸트를 배웠잖아요. 이제 그니까 철학은 이런 철학자들 이런 말에 모든 철학이 칸트로부터 흘러나와서 칸트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칸트가 굉장히 철학사나 뭐 신학사나 여러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칸트의 철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이제 19세기 철학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칸트 철학을 이제 설명을 해요. 칸트 철학은 결과로부터 이원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원론적으로 간단히 하면 원리가 두 개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현상의 세계가 하나가 있고 자유의 세계가 하나가 있다. 그리고 감각이 하나가 있으면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칸트는 세계를 막 두 개로 쪼개서 보거든요. 마치 플라톤처럼.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칸트 철학의 계승 과정에서는 이 두 측면 중 어느 것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상 계열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이제 칸트 철학에 대해서 어떤 자아, 이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독일의 관념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어떤 생각이 아니라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유물론이 돼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의 이원론 중에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파가 나눠지거든요. 제3의 학파도 있습니다. 제3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항이에요. 이 사람들은 낭만주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에 있었던 그 이성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성으로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어떤 차가운 이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인간에게는 감정도 있잖아요. 어떤 열정,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겠냐라는 게 낭만주의거든요. 낭만주의는 이성을 배제하고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사람들이 보시죠. 이렇게 감정적, 비합리적인 거, 감정적으로 이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것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에 보면은 신앙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책의 순서가 신앙 철학을 다루고 그다음에 관념론 다루고 그다음에 유물론 이렇게 다뤄요 순서가. 우리는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신앙 철학 얘기할게요. 보시면 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낭만주의 경향이 있다. 넘기세요 그냥.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신앙 철학자 이제 다루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이거 표시해 주세요. 북방의 마술사. 북방의 마술사.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시면 여기서 4번처럼 나와요. 북방의 마술사 불릴 사람은 누구냐? 그럼 하만이죠, 하만. 이 사람의 이 별명 이거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낭만주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언어예요, 언어. 이거 표시해 주십시오, 언어. 이 신앙 철학자들은 언어에 의지했구나. 신앙 철학자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사람들 다 언어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성보다는 언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시면은 이성을 감성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매체인 언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어떤 관념 속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어를. 뭐 보시면은 언어는 생명력이 없는 어떤 총괄 개념이 아니라 개개 민족의 정신의 생생한 표현이다. 이거를 표현하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하마는 북방의 마술사고 언어를 의지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다음 야코비가 나옵니다. 야코비. 야코비 또한 언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넘기세요. 아, 신앙철학자는 언어에 집중했구나. 넘기시면 되고 헤르더가 있습니다. 헤르더. 헤르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은 언어에도 중심을 뒀지만 이 사람은 역사에도 중심을 둬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보이죠? 뭐 신앙 철학자 중에서 언어만 강조했는데 역사도 강조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헤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말고 넘기세요. 이 사람들은 시험에 나올까 말까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슐라이마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슐라이마어라는 사람이 우리 총신과는 굉장히 정반대 신학자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거의 200년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이라든지 어떤 거에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한 부분은 감정이에요.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강조하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교육받을 때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학을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말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경험을 통한 감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종교란 어떤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었다. 종교는 무한재에 대한 감수성과 취향이다. 그리고 경건성은 좀 더 높은 존재에게 단호히 기이하는 감정이다. 이러한 의존의 감정에서 우리에게 신의 확실성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감정에 의해 무한자와 직접 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며 그 외 교리나 성경이나 심지어 인간용어 불멸성에 대해 믿음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말한 것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 계몽주의 사상이 아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냥 권위주의적이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슐라이머의 그런 배경사에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야, 니네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고리타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경험으로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봤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이잖아요. 직접적인 만남. 그거를 이제 슐러이머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슐러이머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사탄막이죠. 근데 사탄막이인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해석하는 데에서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나 문학책을 봤을 때 그 책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저자의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슐라이머는 그 저자나 어떤 영화가 만든 감독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그 책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느낀 감정으로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슐라이머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느낀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해석하게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슐라이머는 그냥 직관과 감정을 통해서 뭔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피이테예요. 이제 독일 관념론, 이제 미친놈들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독일 관념론이라는 관념이라는 소리는 한자로서 볼관, 생각 염이거든요. 그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말 뜻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관념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피히테 이 관념론자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칸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칸트는 진리라는 것이 어떤 대상 안에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진리라는 게 이데아에 있다고 보잖아요. 나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객체 대상에 있다라고 보지만 칸트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칸트는 그 진리라는 게 그 객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념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아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보는 거죠. 굉장히 인간을 굉장히 높게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게 사람들이 피히테, 관념론자들이거든요. 보시면 피히테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을 보면은 보시면 의지의 창조적 힘을 광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힘을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욕구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는 욕구예요. 이거를 이제 피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창조적인 힘을 어떻게 광적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무한한 활동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사상에 나옵니다. 보시면 나오시죠, 여기서. 피테는 우연히 칸트 철학에 접했으면 이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정신 체험이 되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칸트의 사상을 받아들이지만 그 칸트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원론 쪽으로 이제 나눈다고요. 예, 칸트는 어떤 자연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자연이 주는 감각 자료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통 보이시죠? 이 피통을 볼 때 하얀색 필통으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뱀이 이걸 봤을 때 하얀색으로 보냐라는 것이죠. 뱀은 우리와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다르잖아요. 걔네들은 열감지석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박쥐가 이걸 봤을 때는 초음파로 인식하겠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뉘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사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것이 필통이 하얀색으로서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 관념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것이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야. 근데 생명인 사람이 봤을 때, 뭐 뱀이 봤을 때, 박쥐가 봤을 때, 돌고래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얀색의 사물로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물 자체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대상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관념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피이테도 그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해요. 피이테에 따르면 논리 전형한 철학 체계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 철학에 설명해야 할 것은 분명히 경험, 즉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이다. 이런 설명 과정에서 우리는 표상을 사물들로부터 노출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생겨나는 것이 감각론이나 유물론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 독단론이래요. 그와 달리 우리는 표상으로부터 사물로 도출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생겨나는 관념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선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의 가장 내면의 성격에 의해 자유된다. 독립적이고 활동 욕구가 넘치는 사람은 관념론을 택할 것이며 천성이 수동적인 사람은 독단론을 택할 것이다. 여기서 피에타가 어떤 길을 택했는지 짐작이 오고도 남는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창조적인 힘을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가장 주요 사상이 나오거든요. 철학의 시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유하는 주체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 사유하는 주체야말로 모든 것의 시온이자 피이테 지식학의 출발점이다. 자아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게 이 관념이거든요. 이 관념이 자기 자신을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관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활동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의 자아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아만 있을 수 없고 어떤 그 자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필요한 거예요. 장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자아만 있다면은 그것을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공허한 곳에만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비아 나오죠? 그것은 어떤 그냥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나오죠. 외적인 거 바깥에 있는 거 그냥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자아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어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상, 그러니까 비아가 대상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공간과 시간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공간을 지워내려고 해도 지워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을 없애려고 해도 시간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해도 그런 어두운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해 때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는 의식이 이것이 의식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이라는 게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자아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그것이 이제 무의식의 과정에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예. 미친놈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자신 안에 타자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활동하기 위해서 타자,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아가 이런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째서 자아는 혼자 있으려 하지 않는가? 이 물음의 해답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다시 말해 윤리적인 의식을 바탕화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윤리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그 가장 깊은 본질의 자아는 순수하고 무한한 활동이다. 그런데 자아가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려면 제약이나 저항에 부딪혀서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아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아는 스스로의 재료, 즉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재료를 창조해야 한다. 자아는 스스로 제약을 만들어 이를 극복해 나간다. 즉 비하가 정립되는 것은 노동과 투쟁을 가능하기 위해서이다. 라고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아, 피해되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비하를 생성하는구나. 자아 비하. 이 개념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아라는 개념을 윤리에 이게 적용을 시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계라는 게 있어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이 자연. 세계는 자연에게는 연원하긴 하지만 의식 이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나의 의식, 즉 나의 의식된 의지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제약을 굴복하고 그 결과 사물이 나를 규정하고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피에테에 따르면 그런 활동이 바로 인간의 근원 악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이거 넘기세요. 이거는 제가 시험에 그렇게 깊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냥 넘기세요. 그냥 그것만 알아주세요. 피에테가 자아와 비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구나. 그렇게만 알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막 깊숙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셸링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셸링이 알기 위해서는 스피노자 사상 아시겠죠? 범실론 모든 거 안에 신이 안에 깃들어 있다. 이 사상에 끌어들여 이 사람이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셸링이 자연 어떤 화학 어떤 자연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피이테랑 반대죠. 피이테는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셸링은 자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이테와 셸링은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정반대의 사상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연적 체계를 발전시키려 했다. 이렇게 나오고 셸링도 그냥 뭐
넘기십시오. 자,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이 나옵니다. 쉘링하면 동일 철학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피테는 뭐죠? 자아 비하죠. 쉘링하면 동일 철학이에요.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면 동일 철학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피히트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립적인 자기 존재자가 아니라 단지 자아의 산물, 즉 자아가 스스로 저하거나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데, 근데 쉘링은 자연인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정신이 자연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피히트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실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쉘링은 다르게 얘기해요. 이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고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쉘링에 의해서는. 근데 피히트는 이게 첫 번째이고 이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피히트는 정신의 산물이 자연이고 쉘링은 자연의 산물이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자연 안에서 자아 내지 정신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인데 이 물질인데 물질이 어떻게 정신을 가능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게 아까 셸링이 말했죠. 동일 철학이라고 보시면 보세요. 자아가 가능한 것은 오직 자연의 근원적 정신, 즉 우리 정신의 정신이기 때문이며 보시면 자연과 정신, 그러니까 물질과 어떤 관념, 실제 존재하는 것과 관념 이것이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칸트가 이원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원리가 두 개인 거라고. 근데 피테와 셸링은 그거를 하나로 합쳐 일원론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일단 사물과 관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셸링이 봤을 때는 그것이 나누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셸링이 봤을 때. 어려운데 칸트는 그냥 이 사물과 생각을 둘로 나눴고 피테와 셸링 그것을 합체 하나로 보려고 했어요. 하나의 어떤 큰 원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셸링이 말했잖아요. 자연을 중요시 여긴다고. 보시면은 우리가 정신을 비롯한 일체의 생명을 자연의 근거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때 자연은 죽은 것, 기계적인 것, 원자들의 집합과 같은 것으로 파악될 수 없고 그 가장 깊은 본질에 살아있는 근원적인 힘이 통일적 전체자로 파악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까 스피노자의 사상을 영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절대자라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절대자,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개별적 현상 안에는 두 가지 계열이 존재한다. 하나는 객관적인 현실적인 것이 우위를 점하는 계열이고 한쪽 계열의 끝에는 문세물 물질이 있고 다른 쪽 계열의 끝에는 철학과 예술을 통한 정신의 완전한 자기 현현이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피히테와 셸링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피히테는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지만 자아를 넓게 봐요. 절대 자아로 벌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피히테드 셸링이는 이 두 명 다 기독교 목사 집안에 있었고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절대자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라고 봐요. 굉장히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절대자가 이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 그거는 해결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해결을 가서 이건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안 나올 거고 그냥 셸링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 동일 철학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결이에요. 관념론자의 최절정이자 가장 난해한 사람이거든요. 해결이 또 신학교에 같이 있었어요. 아까 위에는 셸링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통일성 표시해주세요. 해결은 통일성.
이제 그냥 넘기세요. 이거는. 이제 해계 철학 1번 저서의 변증법으로 나아갑니다. 보시면은 나오죠. 해겔의 저작은 철학의 문헌들 중에 가장 난해한 종류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어느 비평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의 저작들은 난해성에 걸작이라 할 만하다. 문체는 추상적이고 관계된 데다 뜻모르는 용어가 난무하고 모든 문장은 정말인지 엄청나게 많은 종속절에 의해 지나치는 만큼 종십술에 제한을 받는다. 이 해겔 사람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관념 문자니까 독일에 있는 석사나 박사의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책을 보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도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독일인들도 이 독일어 된 책을 봐도 이게 독일어가 맞냐라고 말할 정도래요. 그렇게 유머를 한답니다. 해겔의 책에 대해서. 그만큼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사상에 대한 해석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해결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이 해결의 철학을 봤을 때 저도 저만의 해석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시험을 위한 해결을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해겔의 번증법의 직접적인 역사적인 선행문은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이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은 고대 철학에서 나왔죠. 만물은 불이다. 만물은 유전한다. 이 사람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똑같은 광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라는 사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피이트의 사상과 셸릭의 사상을 가져와요. 피이트의 사상은 뭐냐면은 어떤 여기 밑에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 영향을 받았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학에서 피이테가 어떤 모든 세계의 내용을 하나의 최고 원리에서 도출하려 했으며 이때 제1단계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정립한다는 거예요. 이 관념, 이 자아가 그 정립에서 출발을 합니다. 정립만으로 세계 전체 정리가 시작될 수는 없었다. 아까도 말했죠.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그러한 전개를 위해서 운동을 야기하는 요소, 즉 자아의 전개 조건으로서 장애가 있어야 한다.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에테는 자아가 비아를 자신에게 대립시킨다. 반정립시킨다. 이것을 제2단계 설정했다. 이러한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종합이라는 사상을 가져와요. 피에테에게서.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가지고 더 앞으로 발전해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해겔이 이 피이테의 사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 셸링의 사상에서는 그 절대자, 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피이테의 사상과 셸링의 사상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종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겔이. 여기서 보시면 해겔의 범증법이 피이테의 범증법과 다른 점 무엇보다 종합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된다. 종합. 왜냐하면은 피이테의 사상과 셸링의 사상을 종합시킨 게 해겔이기 때문이죠. 해겔은 이러한 종합을 시키려는 게 주 목적이에요. 보시면 해겔 체계에서 정립과 반정립은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지양된다는 거예요. 지양된다는 뜻은 제거하고 제거하지만 보존하고 보존하지만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지양은 단순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의 통일해서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지향은 성행한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으로 대립되지 않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선다는 뜻한다. 이게 쉬운 문제로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지향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1번 제거하다, 2번 보존하다, 3번 들어올리다. 이것이 맞는 거겠죠? 뭐 4번 다 없애버린다. 5번 다 가지고 간다. 이런 건 틀리겠죠? 이게 좀 지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지향이란 무엇인가? 제거한다, 보존한다, 들어올린다. 아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러한 번짐법이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칸트도 그렇죠? 칸트도 합리론과 경험론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시킨 게 칸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칸트의
어떤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게 피이테고 셸링이에요. 근데 피이테고 셸링하고도 싸워요.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해겔이 그 모순되는 사상들을 종합시켜요. 근데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발전된 역사로 계속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보시면 인간이나 사물, 어떤 사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판단하는데 한 극단에 있다가 반대편 극단을 기우고, 즉 정립에서 반정립으로 나가고 마침내는 중용의 단계 최종 판단을 내리곤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물들의 현실적 발전 역시 이런 법칙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까 역사적 발전 과정도 보더라도 이성이 무의미로 행복이 고통으로 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게다가 역사상 새롭게 전개되는 운동이 예초에는 정당에서 원리들을 과도하게 밀고 나간 결과 당초의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을 급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은가. 뭐 예를 들면은 카톨릭이 있겠죠. 초대교회는 좋은 시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세교회는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학들, 이러한 번진법을 어떻게 이제 나아갈 거냐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올 거, 이렇게 말하면 되죠. 피에테 철학은 그냥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관념이잖아. 자기 자신의 관념을 통해서 모든 대상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셀링의 동일서처럼 객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상을 통해서 관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이 대상이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해겔은 절대적인 관념론으로 나아갑니다. 이 절대적인 관념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티빙교 신학교에서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절대자에 대한 관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해겔은 피이테가 말했던 어떤 자아나 뭐 셸렉이 말했던 자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절대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관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절대 정신이 어떤 주관 정신과 객관 정신이 밑에 나올 건데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해겔은 이렇게 말해요. 어, 해겔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발전 과정은 정신의 자기 전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계 전체, 이 역사가 흐르는 이러한 방향성이 결국엔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해겔에 따르면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번역을 좀 따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신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신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의 이러한 자기 전개는 번진법적 법칙에 따라 3단계의 발전을 거친다. 여기 보시면 논리학을 통해서 자기 자체의 존재, 그냥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피이테 사상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외화, 자기 소외라고 하는데 그냥 대상이야. 보시면 신이 공간과 시간에 보시죠. 공간과 시간의 형식에 구속된 자연에서 자기 자신을 외화시킨다. 그러니까 신이 본인만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자신의 어떠한 대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단계가 정신철학이에요. 정신철학. 여기서 보면 신이 자기 외화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신이 다시 대상화를 시켰는데 그 대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철학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논리학은 보시면 이렇게 이것 말고 넘어가서 논리학은 인간 사회의 형식과 내용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순수하게 자기 자체의 존재의 상태에 있는 정신, 즉 이념을 고찰한다. 그냥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학이 논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학이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학이 필요한 이유가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논리학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연 철학도 여기 보시면 자연이란 어떤
자기 자체의 존재와 대립하는 다르게 존재함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와 대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가 세계라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 이러한 개념의 타당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렇다면 공간, 시간, 사물은 어떠한가? 뭐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어떤 자기 자체 대립하는 다르게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깊게 들어가면 또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철학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체의 존재에서 자기 자체 내에 어떤 대상화를 만들고 그 대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철학이 정신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정신 철학에서 구분이 나죠. 주관 정신이 또 나와요. 해겔은 최하의 단계 정신을 주관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최하의 단계의 어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런 거는 주관 정신에 관한 이론은 개별적인 인간, 즉 개인에 달한다. 정신은 동물에선 불가능하고 인간에게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논리학의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저 사유되는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인간에 의해 의식됨으로써 개별적인 현실성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 정신이라는 것이 어, 하여튼 이게 인간에게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관 정신까지는 여기에는 어떤 어, 신의 개입성은 없어요. 근데 이게 주관 정신이 인간의 제한성만 두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인간의 정신을 얘기해요. 피테가 말했던 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관 정신은 떠나 이제 객관 정신에 이제 들어옵니다. 객관 정신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영역이 넓어져요. 이제 여기 보시면 가족,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역사의 영역이다. 객관 정신이 덩치 뭐냐면은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와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객관 정신이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게 이 세계라는 거예요. 객관 정신이라는 게. 객관 정신은 인간의 정신과는 다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표출해내는 게 그것이 역사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만 알되시고 그다음 절대정신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보시면 절대정신 영역은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을 포괄하며 그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거 중요해요. 포괄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종합을 중요시 여긴다고. 이 주관정신, 인간의 정신과 객관정신, 신이 어떤 자기의 현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포괄을 해요. 이 단계에서 정신은 다르게 존재하면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돌아온다. 이 정신은 자기 자체의 자기에 대한 존재이다. 절대정신 영역 다시 3단계, 즉 예술과 종교와 철학의 단계로 나뉜다. 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의 단계, 이거 표시해 주세요. 이거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정신 중에서 최하의 단계가 예술이고 그 다음 위에가 종교고 그 다음 위에가 철학의 단계가 가장 최상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절대정신 중에서도.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술이 뭐고 종교가 뭐고 철학이 뭔지 이거는 자세하게 안 물어볼 거예요. 그 역사도 그렇게 막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냥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할게요. 네,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해겔의 정립 정립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정립이 있으면은 반정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종합시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하나의 어떤 역사라고 볼게요. 역사가 뭐냐면은 신의 자기 현현이라고 볼게요. 됐죠?
그리고 다시 종합해서 이것이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종합의 개념이. 그러고 나서 이게 다시 반정립이 생기겠죠? 이것에 대해. 그럼 다시 종합이 생깁니다. 종합은 다시 뭐라고 했죠? 정립이잖아요. 그럼 다시 반정립이 생겨요. 이것이 무한하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것을 진리라고 보는 거고,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신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헤겔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봅니다. 이게 헤겔의 사상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네, 추상적인 사람이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이제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역사란 객관 정신의 자기 전개, 신의 자기 현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해결이 끝났는데, 하, 그냥 제가 이거 보내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책을 읽고, 피이테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걸 책을 한번 읽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서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 제가 문제를 12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2번? 12번 풀으셔서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3명 나오시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예. 슬쩍 나와서 풀게요. 1번 맞죠? 우주의 창조적 힘을 강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독일 국민에게 공함이라는 어떤 강연을 했어요. 책을 썼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냥, 네, 본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책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지식학의 기초. 이 사람이 이걸 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죠? 그는 사물로부터 표상을 도출해냈다.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예요? 이건 누구 사상일까요? 말해보세요. 사물로부터 표상을 도출해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셸링입니다. 피테와 셸링은 정반대의 사람이죠.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사물로부터 표상을 도출해내는 것은 유물론자들이다. 피테는 의지의 창조적 힘을 관적으로 믿는 관념론자였다. 라는 것이 제 관이고 14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4번. 14번. 이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립과 반정립. 이건 좀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음, 어디 그냥 풀까요? 1번? 2번 아니면 1번? 헷갈리시죠, 이게? 1번? 1번이 많으시네? 보시면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4번이에요, 4번. 정답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유하는 주체가 정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관념 속에, 나머지는 다 대상화시키잖아요. 비화는 대상화시키고, 비하에 대상화시킨 게 세 개잖아요. 세 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유는 주체로서 관념으로서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는 성격이 비슷하고요. 나머지 다른 게 사유에 있는 주체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자, 20번. 근데 본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좀 동일처럼 누구의 철학 체계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막 어렵게 안 나와요. 본 시험에서는. 20번 뭘까요? 동일철학 누가 얘기했어요? 동일철학. 그렇죠. 쉘링입니다. 네, 본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철학을 깊게 막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신 그 사상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21번만 풀어보십시오. 21번. 오, 네, 21번. 네, 1번이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사람은 정신이 자연의 산물이라 했죠. 이 사람은 자연을 더 중요시 여기죠. 정신보다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본 시험에서. 그렇게 막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고 26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26번. 잠깐만.
지훈님 왜 답을 바꾸셨죠? 아, 왠지 그 뭐 동일 뭐 그거랑 그래서 양극성은 뭔가 두 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음,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했군요. 잠시만요. 음, 음, 잠시만요. 제가 찾을게요. 해결해 가야겠구나. 여기 나오죠?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은 698페이지입니다. 698페이지. 아, 이거 설명 안 했군요. 698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쉘링은이라고 시작하는 부분 있죠. 쉘링은 그의 자연 철학에서 양극성이라는 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 양극성의 개념을 강조했다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제와 어떤 관념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이 사람에게는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내셨네 저한테. 예, 그게 나와 있다 하거네. 이 정답은 3번이야, 3번. 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해겔이 피이테의 어떤 변증법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립과 반정립 이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변증법이라고 개념을 하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피이테는 변증법을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지양된다.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27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27번. 보시면 피희태와 달리 해계 측에서 정립과 방정립은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지양된다. 지양된다는 단어가 가진 뜻이 아닌 것은. 아까 제가 이런 거 나온다 했었죠? 네. 네. 한 번 더.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거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존한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린다. 이게 종합으로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30번만 풀어보시죠. 30번. 3번.
2번. 예, 세 분 나왔으니까, 4분 나왔으니까, 2번, 2번이라. 자, 보시면, 여기서 나오죠? 3단계의 발전이 나오죠? 첫 번째가 논리학이고, 두 번째가 자연 철학이고, 세 번째가 정신 철학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자연 철학은 철학의 구조 중에 1단계에 속한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정신은 외화, 자기 소외 또는 다르게 되는 세상에 있게 됩니다. 즉, 정신은 공간과 시간 형식에 구속된 자연에서 다 안 나오네요. 자기 자신을 외화시킨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35번 풀어보시겠어요? 35번이요? 네. 35번 1번이죠? 예술, 종교, 철학은 어디 정신 영역에 속하죠? 어디 정신 영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정신. 맞습니다. 36번 풀어보시겠어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있죠. 이 선지, 35분의 1번의 선지, 이게 힌트죠. 안 나오시니까 그냥 풀게요. 36번. 36번 2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술이 최하 단계고 그 다음에가 종교, 그 다음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3, 4번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죠? 철학보다 위에 있는 건 없으니까. 종교보다 위에 있는 건 철학, 종교보다 아래에 있는 게 예술. 이렇게 하시면 되고 39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아니다. 42번 풀어보세요. 39번은 알겠으니까 41번. 41번, 4번, 41번. 네, 맞습니다. 객관 정신이죠. 역사는 객관 정신의 자기 전개 있는 특정 시점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 그 특정 시점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성적인 것. 한마디로 역사라는 무대는 신이 자기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게 해겔의 주요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표시한 거라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끝났네요. 여러분들 미친놈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해겔이 또 신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해겔 공부하는 그런 게 보시면 이 사람이 해겔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겔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절대 정신을 해겔은 성부의 하나님으로 봐요. 절대 정신이 자신을 구분해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 대상화시키는 거를 성자 하나님으로 봐요. 근데 그 대상화된 것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발견하여 모든 구분을 통일하고 통합한다. 그것 성령의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물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양태론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이 해겔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신형상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어, 저희 신학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 정신형상학을 번역을 성령의 형상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다라는 게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뭐 예, 관심이 있으시면은 해결에 대해서 좀 파봐서 어떤 삼위일체를 어떻게 형성시켰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이제 수고하셨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그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